부동산 중반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도 적중했거든요. 네.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 앞으로. 미분양 주택이 6만 호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그 어떤 요인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것이다. 이제 고금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물가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앞에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2024년에도 여전히 고물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물가 안 잡히는 건가요? 물가 안 잡힙니다. 이것을 저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나의 트렌드를 제시했는데요.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힌 채 고물가가 장기화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물가가 잡힐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연컨대 물가는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이지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잡히더라도. 자, 물가를 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똑같이 설명드려요. 똑같이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1,000원 주고 커피를 샀어요. 올해는 2,000원이에요. 내년은 3,00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00%였다가 50%로 떨어지죠. 네.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물가는 오르는 거죠.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물 경제적으로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조차도 목표하는 수준만큼은 잘 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중동 전쟁이 어떻게까지 확전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고요. 또 그 밖에도 그 미국이나 유러피언 주요 국가들의 대형 파업이 전개되고 있어요. 임금이 올라갈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슈퍼 엘니뇨 23년 겨울에는 슈퍼 엘니뇨가 찾아와서 대규모 가뭄을 들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식료품 원자재, 밀, 콩, 옥수수와 같은 네. 식량 자원 공급량을 줄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이게 물가가 좀 다소 잡히는 듯 했는데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 현상.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지 몰라도 물가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 말씀드렸고 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도 목표하는 2% 수준에 안착하기는 힘들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2023년 경제전망서에서도 그랬고 여러 방송에서 2023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도 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역시 아나운서님이 경제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해 보셔서 그 고리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물가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23년 연내 굉장히 자신 있게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23년 연내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예요. 역시 이 고물가 기조는 24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국제기구들이 전망했고요. 또 역시 이 오늘 녹화일 IMF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전망했는데 지난 7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이번 10월에 전망했을 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요. 올해도 올라가고 내년도 올라가요.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히는 국면에서는 네.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기준금리 인하 시에 다시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당장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있기 어렵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이 경제 생활을 하시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4년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2024년에는 뭐 인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물론
JP 모건 다이먼 회장님께서 7%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붙여서 14%도 가능하다. 왜 그러세요? 그 얘기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네. 어렵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23년 연내 11월, 12월 미국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24년에도 추가적인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게 만드는 여러 변수들, 특히 중동 전쟁이 확전되거나 세계 주요국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담하거나 해서 이게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고 장기화된다면 뭐 장기적인 원유 공급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시 고물가가 찾아올 수 있고 네. 지독했던 2022년 6, 7월에 경험했었던 그 물가 상승률을 만약에 다시 경험하게 되면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여전히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레벨이 아니다. 더 금리 인상해서 경기 침체를 몰고 와야 된다. 경기를 좀 나쁘게 만들어야 물가가 잡히는 거거든요. 네.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어떻게 잡힙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기업이 신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새롭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게가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내수죠. 그럼 세계 저마다 많은 국가들이 내수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글로벌 네. 수출이. 네. 이게 결과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경기를 나쁘게 만드는 거고 경기를 어느 정도 나쁘게 만들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총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자연히 안정화될 수 있겠죠. 제가 자주 이렇게 인터뷰할 때 하는 표현이 네. 사과를 팔아야 돼요. 네. 과일 가게 사장님이에요. 사과가 지금 안 팔려요. 유통기한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격을 낮추죠.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자연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은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더 제약적으로 가동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네. 뭐 이렇게 전제로 깔 만한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7% 이상으로 24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고금리를 낮추지 않은 채 인하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식도 볼게요. 이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꾸려나갈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주식, 그동안 교수님께서는 주가는 2022년 10월이 저점이다. 2023년에는 반등은 하지 않지만 2,500선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어떨까요? 2024년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그 2023년 전망서를 낼 때 전망했던 그 스탠스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그 스탠스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시경제 변수들이 이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사실상 추가적인 인상을 뭐 강하게 가져가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죠. 그때가 22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물가 이 정도면 정점 찍고 그래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겠네 라는 믿음을 가질 때가 또 22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환율의 정점도 22년 10월이었고요. 그때가 주가의 저점인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어떤 톱니바퀴는 크고 어떤 톱니바퀴는 뭐 작고 이래가지고 이게 시간적 격차는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시경제를 보면서 주식시장도 관찰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네. 앞서 제가 3분 미니 특강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물 경제는 경기 침체로 더 억눌릴 텐데 자산 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니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경기 침체 온다고 했으면서 근데 왜 주가가 반등하죠? 그런데 왜 부동산이 반등한다고 그렇게 전망하신 거죠? 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되시죠? 특히 어제도 제가 한 독자분이 질문을 남기셨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금리로 5.5% 이상까지 끌어올렸는데 왜 미국은 먼저 주택 가격이 반등세로 지난 5월부터 전환된 거죠? 지금은 왜 전고점까지 다시 이르렀죠? 이런 질문을 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뉴 레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금리만 봤을 때 금리의 레벨이 중요해요. 금리가 더 높으면 부담스러워요. 기업도 1%냐 5%냐 5% 기준금리가 부담스러운 거야.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네. 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산 시장은 심리 지표고 선행성이 있고 그 위험도 혹은 우리의 공포감 그게 주식시장에 돈이 더 유입되거나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거나 하게 만들기 때문에 투자화된 이 시장에서는 분명 공포감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1%가 낮은 금리고 5%가 높은 금리라고 했을 때 5%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아요. 공포감을 느낄 때는 1에서 가파르게 5%까지 올릴 때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22년 10월이 공포감이 네. 가장 높게 치솟았을 때 빅스 지수도 치솟았고 그 공포감이 치솟을 때 금리 인상에 따른 공포감으로 시장에서 돈이 이탈해요. 돈이 떠나는 거예요. 주식 내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네. 그게 22년 10월이었던 거예요. 근데 금리가 지금 5%로 올라왔고 5.5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5.75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 시점에 그 올라가는 게 공포스러워요?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단 그럴 말이에요. 것 같아요. 자, 실물 경제적으로는 네. 5.5냐 5.75냐는 또 다른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네. 자산 시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죠. 특히 2024년이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 한동안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것은 공포감이 없어진다. 그 금리를 높은 금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뉴 레짐입니다. 자산 시장의 특징은 공포감을 더 주느냐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공포감이 변동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걸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두려워서 자금 이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좀 자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네.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높겠죠. 금리 인상 없이 1분기, 2분기를 계속 지나다 보면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없거나 있다면 한 번 정도 또 많으면 2번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리 인하 미국을 기준으로 있어봐야 4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그때까지 온전히 2%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전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년 2분기 정도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죠. 공포감이 아니라 기대감이에요. 네. 그 기대감으로 다시 주식시장에 돈을 유입시켜 나갈 돈의 이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24년 2분기 정도면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다. 다만 이 기준금리 인하가 2020년 때처럼 뭐 정말 이례적으로 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리는 그런 금리 인하는 아닙니다. 정말 찔끔찔끔 금리 인하하는 그런 수준의 금리 인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4년 2분기가
지금의 물가 전망을 기초로 한다면 전제로 한다면 그때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쯤에 자산시장에 돈이 더 유입되겠지만 그때 대세상승장이 올 거라고 가정하지는 않고 지금과 같은 흐름보다는 나은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희가 한 중반까지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 네. 처음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네. 2024년 2분기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실물 경제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자산 시장은 어떻게 좋을 수가 있나요? 라는 이 자산 시장 부분을 안 듣고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동산 전망 아직도 유효합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구분해 놓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실물 경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규모예요, 규모.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는 곧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하나. 기업들이 건설 투자를 얼마나 하나. 가계가 얼마나 소비 지출하나. 정부가 얼마나 예산 지출을 하나. 또 얼마나 우리는 순수출을 하나. 네. 이게 경제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들이잖아요. 네. 이게 경제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보는 게 실물 경제예요. 근데 자산 시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가격입니다. 규모가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가 관심이 아니라 자산 시장의 관심의 대상은 가격이에요. 주식의 가격이고 네. 부동산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반드시 경기 침체 온다고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23년에도 경기 침체 왔잖아요. 부동산 매매 가격은 중반 들어 반등했잖아요. 2022년에 실물 경제는 나름 탄탄했거든요. 22년에 주가가 무너졌잖아요. 네. 실물 경제는 23년에 무너졌고요.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왔어요.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급이에요. 그런데 자산 시장은 엄청난 폭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랑 이 자산 시장이랑 같이 묶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서 시간적 격차를 둔다. 시차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조금 다르게 작동하고 항상 함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부동산 중반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도 적중했거든요. 네.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 앞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23년 경제 전망서를 내면서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부터 집값은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중반 정도 반등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떨어진다는 말씀만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7월 정도면 서울시의 경우는 집값이 반등할 수 있으니 집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집을 알아볼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실제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 알아보는데 2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7월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5월쯤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다시 말씀을 전환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아니 계속 가격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가격 계속 떨어지다가 23년 중반부터 반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 안에서 매월 말일날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발표되고 그때 요약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명확히 제가 스탠스를 가지고 전망치를 또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보고 있었던 그 근거는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해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섹터는 그냥 거래량이나 미분양 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인 거예요. 그럼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전망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모든 가격은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금리라든가요. 거시경제 펀더멘탈이라든가요. 정책적 변수조차 이런 수많은 여러 변수들이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매개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 용어로 이걸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긍정 부정적으로 자극해서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간편하게 볼 때 이 미분양 주택을 봐야 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근데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호 정점을 향해 올라갈 때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고 6만 5천 호에서 6만 호 사이 이걸 기준선으로 두고 있는데 그 정도로 떨어지는 구간에 매매 가격이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네. 그 반문에 대해서는 제가 미분양 주택 분석할 때마다 명확히 다 그 반문 하나하나를 마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디 그 영화 속에서 람보가 딱 했을 때 뭐 공산당이나 누구를 하나하나 처치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반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렸으니까 네. 그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6만 호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수요가 반등했다. 수요를 볼 수 있는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0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왔다. 그런 여러 근거하에 매매 가격을 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지금도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침체가 오래되고 그런데 집값이 이 반등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반등세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질문 많이 주시고요. 또 지금 이렇게 반등한 건 뭐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끝나면 또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근데 이 상승세가 강하다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문 주시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상승세가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강한 하방 압력보다 또 상방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미국의 경우 영국의 경우 먼저 반등해서 전고점을 통과하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게 바로 뉴 레짐인 거예요. 이제 고금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미 반등했고 반등세를 나름 유지할 것이다. 강한 상승세가 아니라 매우 여린 물론 가끔은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승세를 유지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문하시는 그 하방 압력들 때문에 네. 여전히 0 이상의 맴돌지만 강한 상승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2020년, 21년의 그 시장과는 또 전혀 다른 경제인 것이다.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는 부동산 매매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내 집 마련 시기 네. 점 찍어 주신다면요.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네.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났다고요. 네. 물론 제가 이 책에서 강조했었던 표현이 여러분이 꼭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비대칭화거든요. 서울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 근데 이 비대칭화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특히 인구 구조적으로도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수도권 인구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네. 통계청의 전망도 그러해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이 현상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더 끌어안기 위한 정책적 작용, 반작용이 마주하는 거예요. 뭐냐? GTX를 더 확충하는 과정에서 결국 수도권, 경기 지역과 서울을 짧은 거리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그 GTX가 들어서는 그 동선 경로마다 지대 가치가 또 상승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주택 정책, 주택 공급 정책을 추석 직전에 발표했었잖아요.
그것도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택지 개발 이게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주택 공약 정책인데 이 정책의 내용도 다 바로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물론 비수도권 정책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을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도권의 신도시 이렇게 생겨난 지역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전통적으로는 일산이나 분당도 있지만 신도시 하면 파주 신도시나 하남 신도시도 있지만 네. 근래 들어서는 위례나 동탄 신도시 동탄. 이런 데 보면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소위 황무지였다가 도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대 가치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형상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0 이상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주로 수도권이 견인하는 그런 특성이 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망도 중요하지만 비대칭화라는 이 트렌드를 면밀히 주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네.